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7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9,077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359명인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1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가 마지막 카드인 만큼 일단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간으로 환산해 마이너스 31.7%를 기록했습니다. 194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저금리와 고용 안정을 위해 2%가 웃도는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새로운 통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프랑스가 제2의 도시인 마르세유에 이어서 수도 파리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소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영국은 스위스와 체코 등의 입국자에 대해서 2주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명 늘어서 보름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9,077명, 사망자는 3명 늘어난 3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만 35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145명, 경기 112명, 인천 27명 등 수도권에서 284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산발적 감염도 계속됐습니다. 광주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과 대구 8명씩, 충북 5명, 강원 대전에서 각각 3명이 남았습니다. 전북과 경남 제주에서도 2명씩 확진됐고 울산과 경북에서 1명씩 나오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12명이나 늘어서 모두 58명이 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완치 환자는 90명으로 격리 해제 누적은 14,551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3단계 격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2천여 곳 가까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며 이번 일요일엔 비대면 예배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 지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에는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정부는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 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주 뒤인 9월 중순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 안팎을 오갔습니다. 급기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최대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떨까? 국내 연구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염병 예측 모델을 이용해 2주 뒤 확진자 수를 예측해봤습니다. 27일 기준으로 산출된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평균 인원수, 즉 재생산 지수 1.92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9월 10일 하루 확진자 수는 1,300명으로 폭증합니다. 하지만 재생산 지수를 1.4로 낮춘다면 2주 후 신규 확진자는 500여 명으로 낮아지고 재생산 지수가 0.8까지 떨어진다면 신규 확진자 발생을 140명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수는 사람 간 접촉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단위 시간당 면역이 없는 사람과 감염자의 밀접 접촉 횟수, 이 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C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재생산 지수를 적어도 1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은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국가적 연구 역량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경기 판교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유일한 해결책인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에 주어진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병원 등과 협력해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와 내년 백신 확보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 추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틀 전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어제는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서 개별적인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업무 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지리산 등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호남 경북 지방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또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8호 태풍 바비는 발생 위치와 발달 정도가 기존 태풍과는 달랐던 이례적인 태풍이었습니다. 또 강한 위력에 비해서 바람은 상대적으로 세지 않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탄생부터 남달랐습니다. 기존의 태풍이 적도 부근이나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바비는 타이완 부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소 15도 이상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첫 태풍입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고수온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높은 해수 온도는 태풍 바비를 빠르게 발달시켰습니다. 제주도 부근을 지날 때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20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됐습니다.
때문에 최고 초속 60m가 넘는 폭풍이 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태풍 바비에 의해 기록된 최고 바람은 흑산도의 초속 47.4m, 역대 1위인 2003년 매미의 초속 60m는 물론 링링과 볼라벤의 강풍 기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바비가 그 서해안으로부터 약 한 40여 킬로미터 정도 조금 서쪽으로 더 치우쳐서 지나갔고 태풍의 강도가 강했던 반면에 강풍 반경이 조금 작아서 남부와 제주도, 서해안의 태풍 피해가 걱정했던 재난급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현재 이제 모델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이 일단 북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인근으로 지금 올라오는 태풍의 길이 열려 있거든요. 아직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까지 태풍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Three, two, one.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간으로 환산해 연율 마이너스 31.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잠정치로 지난달 30일 발표된 속보치 마이너스 32.9%보다는 1.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1분기 연간으로 환산해 마이너스 5%를 기록해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서 2분기에는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1.7%는 미국 정부가 194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27일 성명을 통해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채택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장기간에 걸쳐 평균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며 지속적으로 2%를 밑도는 기간 후에는 즉각 일정 기간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향후 오랜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내다봤습니다. 국제 금값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장기 저금리 시사에도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1온스에 19달러 90센트, 1% 떨어진 1932달러 60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가 장기적으로 평균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삼고 일정 기간에는 목표치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저금리 시대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내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미 예상됐던 조치인 만큼 당장 금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축소하는 새 지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6일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개정한 코로나19 검사 지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무증상자 전파는 큰 걱정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최소한 15분간 긴밀히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당신이 고위험군이거나 의료 종사자가 아닌 한 꼭 검사를 받을 필요 없다고 검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 앞서서 허리케인 로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방재난관리청을 급히 방문했습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허리케인 예상 경로와 피해 상황 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우 공격적인 복구 작업을 할 것이라고 한 뒤 이번 주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지원과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자원을 총동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허리케인 탓에 수락연설을 31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통기업 월마트가 중국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 인수전에 가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7일 월마트가 틱톡 인수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마트는 성명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광고를 통합한 틱톡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틱톡 인수가 온라인 장터와 광고 시장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국 인터넷 회사 텐센트의 SNS인 위챗을 제재한다면 애플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만일 미국이 진짜로 위챗을 금지한다면 우리도 애플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일부 정객이 국가 안보를 빙자해 외국 기업을 이유 없이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애플의 앱스토어 위챗을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상당수 중국 고객들은 아이폰 대신 다른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프랑스가 오늘부터 수도 파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도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최소 약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각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곧 수도 파리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텍스 총리의 발언 후 파리 경찰청은 현지 시각 28일 오전 8시부터 파리의 모든 시외 보행자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La règle est simple. Le port du masque est désormais obligatoire dans tous les espaces fermés où se situent plusieurs personnes, qu'il s'agisse d'un train, d'une salle de réunion, d'un musée ou d'un supermarché. 이미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밤 11시 이후 음식점, 카페, 주점의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들어 매일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3만 명이 넘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달 1일 전국의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독일도 대중교통과 상점 등에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적어도 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주 총리들은 현지 시각 27일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진정되던 코로나19 상황이 휴가철 이후 다시 악화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29일 오전 4시부터 스위스와 체코, 자메이카 등 3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하루 검사 건수를 간이 검사를 포함해 20만 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가을 이후 계절성 독감과 함께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대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일종 전염병인 에볼라와 같은 수준으로 입원 권고 등을 엄격히 하게 돼 있는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완화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는 숙박시설 등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종합대책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최근 큰 논란이 된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여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이면 매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그 소리가 적게 들리셨을 겁니다. 바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매미는 일정한 체온에 도달해야 소리를 낼 수 있어서 비가 오면 기온이 내려가 울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올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이처럼 매미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